몸은 단백질 공장이다. 실제로 몸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매우 소량으로 식품산업과 의학산업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은 수치는 절대로 아니다. 우선 우리 몸 안의 단백질 중에서 95%는 재활용이 된다. 게다가 간에서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만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몸의 모든 세포는 단백질을 스스로 만든다. 모든 세포의 핵은 항상 단백질 생산에 관여한다. 내 세포는 모든 생각과 느낌에 반응하여 신경펩티드라는 단백질을 생산한다.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불리는 신경펩티드는 마음과 몸, 감정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자 단위의 언어이다. 몸은 수천 가지의 서로 다른 효소를 만드는데 모든 요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더라도 몸이 단백질을 만드는 능력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혈관과 림프관이 심각하게 폐색되고 세포들은 질식이 된다. 그 결과 단백질을 만드는 세포들의 능력이 떨어진다. 실제로 대부분의 단백질 결핍은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한 데서 연유한다. 모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여러 형태로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아미노산은 질소, 탄소, 수소, 산소 분자가 결합한 것이다. 이 원소들은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실 때, 물을 마실 때, 음식을 먹을 때 몸으로 들어온다. 탄소와 수소 원자가 서로 결합하면 이른바 탄수화물이 만들어진다. 여기에 질소가 추가되면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 원소들로 이루어진 분자는 혈액 속에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서 거의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우리 몸은 65%의 산소, 18%의 탄소, 10%의 수소, 3%의 질소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약 4%의 질량은 37가지의 미량 원소로 채워지는데 이 원소들은 모두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이나 여러가지 식품에 들어있다. 육류식품의 위험성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담석의 원인이 되는 것 외에도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육류에서 나온 변성 단백질을 몸에 유익한 것으로 바꾸는 일은 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생선, 달걀, 육류, 가공육 등을 가열하면 단백질이 거의 완벽하게 파괴되어 인간의 세포가 그것을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해로운 단백질 조각이 하나라도 혈액 속에 들어가면 혈관을 자극하여 심장 내 신장을 비롯한 몸의 모든 부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사실 그것이 매우 가능성이 높다. 고양이나 개, 늑대와 같이 육식동물과 달리 인간은 아무 해를 입지 않으면서 육류식품을 몸에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생리적인 체질을 가지지 못하다. 어린아이의 위장에서 만들어지는 염산의 농도는 170g 정도 되는 작은 스테이크 20%만 소화할 수 있는 정도다. 섭취한 고기 덩어리 중에서 80%가 장에서 부패할 수밖에 없는 독성 물질의 원천이 된다. 위장에 있는 아질산염은 음식물의 단백질과 반응하여 엔니트로 소화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육류에 들어있는 아질산염이나 질산염이 가열될 때도 이와 같이 독성이 강한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위액의 농도는 생물 종에서 섭취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확실한 결정 요인이다. 어떤 야생동물도 자신이 소화할 수 없는 음식물을 먹지는 않는다. 야생 고양이가 아무런 문제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의 위장에서 분비되는 염산과 단백질분해 효소인 펩시노겐의 농도가 인간의 위장에서 분비되는 것보다 11배나 높아서 단단한 뼈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엄청나게 강한 산성 덕분에 섭취한 고기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인간의 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농도의 위산이 분비된다. 이 때문에 육류를 완전하게 소화할 수 없고 세균이 육류를 부패시키는 것을 막지도 못한다. 육식동물의 육류가 해가 되지 않으려면 위장에서 그것이 아주 빨리 배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의 위장은 모양이 길쭉하고 많은 주름이 있어서 음식물이 너무 오랫동안 머문다. 일반적으로 위장에서 1차로 소화된 음식물은 위장의 말단에 존재하는 G세포에서 가스트린이 분비되도록 자극한다. 가스트린은 펩티드 호르몬으로 위장세포에서 염산이 분비되도록 자극하고 위운동을 돕는다.
하지만 육류, 가금류, 생선은 섭취한 뒤에 몇 시간 동안 염산과 섞이는 것조차도 안 될 수 있다. 어떤 경우는 장으로 보내지기 전에 6시간에서 8시간 머물러 있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동물성 음식물은 위장에 남아 있을 때부터 썩기 시작한다. 반면에 채식 식단에 속하는 음식물은 3시간 안에 위장을 빠져나가며 대부분의 과일은 20분 안에 위장을 통과한다. 인간이 육류를 섭취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육식동물이 섭취한 고기는 상대적으로 짧은 소화관을 통해서 빠르게 이동하여 신속하게 배설된다. 하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긴 인간의 장에서 육류, 가금류, 달걀, 생선, 유제품 등 같이 섬유질의 함량이 낮은 음식물은 매우 느리게 움직인다. 따라서 이러한 동물성 음식물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장 운동성을 떨어뜨리며 그 안에서 부표효, 니트로사민, 프루터레신, 카다베린과 같은 강력한 발암성 동성물질을 배출한다. 이것은 육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장암이 발병할 위험이 왜 그리 높은지를 잘 설명해준다. 동물성 단백질을 즐겨 먹는 것은 신장과 간에도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육식동물의 간과 신장은 인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예를 들어서 사자의 신장은 코끼리의 신장과 비교해 보아도 그리 작지 않다. 사자는 고기를 소화하면서 나오는 많은 양의 질소노폐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큰 신장이 필요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인간의 신장은 고기를 소화하면서 나오는 모든 질소노폐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질소노폐물 중에서 강한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를 씻어내려면 매우 많은 수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폐물 중에서 요산은 상대적으로 독성이 약하지만 이 역시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많은 수분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신장결석이 생긴다. 하지만 육류를 즐겨 먹는 사람의 신장과 혈액과 세포 조직에 이러한 노폐물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하루 2에서 3리터의 물을 마시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고단백식이 신장 비대증, 뼈 손실, 신장 결석, 당뇨병성 신장질환, 고칼슘 요증, 칼슘 신장 결석 등의 질환을 초래하거나 악화시키고 크레아티닌 청소년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신장이 재기능을 못하거나 고장을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육류를 즐겨 먹으면 신장이 비대해지고 손상을 입는 것 외에도 상대적으로 작은 인간의 간과 담낭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이 기관들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사자의 간은 매우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단백질을 분해하고 혈액에서 많은 양의 질소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자의 담낭은 사람의 그것에 비해서 3배나 많은 담즙을 보관할 수 있다. 이것은 육류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단백질과 지방을 소화하기에 충분한 양이다. 인간의 간은 육식동물 그와 같이 일을 하기를 설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암모니아와 요산 같은 독성 물질을 완벽하게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혈중 요산 농도가 과도하게 높은 것 하나만으로도 몸 전체의 혈관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이것은 대형 질환의 대표적인 요인이다. 인간의 몸이 고단백 음식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하도록 만들어졌다면 육류를 즐겨 먹지 않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거나 당장 죽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아프리카 동쪽의 섬나라 모리셔스에서는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식습관도 전통적인 채식 위주에서 육식 위주로 바뀌는데 심장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건강 상태가 매우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세계보건기는 수많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포화지방식이 콜레스테롤 만성질환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동물성 식품이 설탕과 함께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심혈관 질환이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미국에서 존경하는 5,000여 명으로 구성된 책임 있는 의료를 의사에서 95년 채식주의자들이 질병 발병 비율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 채식주의자들에게 자 이렇게요. 단백질과 영섭취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질병으로는 위산 역류, 비만, 림프 부종, 통풍, 관절염,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증상, 골다공증, 동맥의 플라크가 침착하는 증상, 고혈압, 신장 손상, 신장결석, 당뇨, 입냄새, 암 등이 있으며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담석은 말할 것도 없다.
날마다 고단백 식품을 먹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초정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반대로 정기적으로 육류를 섭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질병 사망을 높이는 일인데,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50세에서 71세 사이에 남성과 여성 50만 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그들의 식단을 보니까 추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망률이 높았다 했어요. 많은 양의 육류를 섭취하는 여성은 적은 양의 섭취하는 여성에 비해서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20%가 높았다 라는 이런 연구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붉은 고기를 섭취함으로써 폐암이나 대장암을, 또 다른 연구에서 이렇게 희귀한 질병, 유방암, 자궁, 구강암 등등등 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고, 미국 암학계에서는 우리는 무엇이 암을 유발하는지 모른다고 고쳐 주장했다. 이제 그것은 아무 의심 없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뻔뻔스럽게 하는 거짓말임이 분명해졌다. 여러 가지 암의 원인을 지적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 참고 자료가 말 그대로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자, 오염된 고기를 섭취하면 암 발병 위험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위험도 있다. 오염된 고기는 특히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고기들에게 특히 뭐 이렇게 고기가 오래된 고기들을 또 양념을 해서 또 하면은 숨겨질지 모르지만 또 이렇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저단백 시기에 맞게 설계된 인간의 몸이다. 인간의 몸은 그래서 코끼리는 야생의 오랑우탄, 황소와 같이 든든한 동물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고릴라 같은 오유의 단백질 함량은 0.8에서 1.2%에 불과하다. 침팬지나 이런 것들이 인간을 비롯한 영장류 모유에 들어있는 소량의 단백질과 치타 같은 육식동물의 모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비교해보면 치타는 모유 1kg에 99.6g의 단백질인데 엄청나네. 인간의 모유에 비해서 10배가 넘는다. 인간의 모유는 갓 태어난 아기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균형 잡힌 음식이다. 실제로 아기는 고단백 음식을 따로 섭취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 모유와 공기와 햇빛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아기는 세포에 의한 단백질 합성을 활성화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첫 16개월 동안 체중을 3배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성인이 되어서 몸의 성장이 완전히 멈추면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다. 먹는다면 실제로 몸의 중요한 기능에 악영향을 미친다. 모유에 탄수화물과 지방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연스러운 영양소의 균형이 어떤 것인지 단서를 제공해 준다. 간과 담낭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 외에도 여러분이 식단에 고단백 식품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체크해 보기를 바란다. 담석 통증을 유발하는 음식과 음료는 어떤 것인가? 달걀, 돼지고기, 기름진 음식, 또 양파, 가공류, 저온 설교, 우유, 아이스크림 등등등 순서대로 담석질 꼽혀 있는 유방하기 식품이다. 양파도 거기 들어가는 왜? 커피도 그렇고 옥수수, 콩, 견과류, 아이스크림. 예? 1968년 수행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담낭 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환자들의 식단에서 방금 언급한 식품을 모두 제거하자 증상이 사라졌다. 오호. 그래요. 기름진 음식, 다시 달걀, 돼지고기, 기름진 음식, 양파, 가금류, 저온 살균 우유, 아이스크림, 커피, 초콜릿, 감귤류, 옥수수, 콩, 견과류, 달달한 것은 안 된다 이 말인가요? 메스꺼움이라든가 메스꺼, 설사, 트림, 간과 담낭이 막 매우 따끔거리고 만지면은 또 통증이 있고 이런 것들이다. 통증을 찌르는 듯한 것일 수도 있고 둔하고 무직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밤이 되면 통증은 가장 심해지고 대부분의 통증은 담석이 담낭관을 통과하거나 총담관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갈 때 발생한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큰 힘을 쓸 때마다 통증이 생기기도 한다. 이 밖에 가공식품이나 저장식품, 음료수 등도 간 기능을 방해한다. 패스트푸드, 특히 아스파탐, 레오탐 이런 사카린 종류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이고,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탄산음료가 온갖 독을 만든 아스파탐, 가즈로니오, 탐도 독성 포르말데히드 독성 물질이 있다라는 거죠. 요구르트, 시리얼, 어린이 용으로 이런 것들을 먹지 말자라고 했네요. 인공 감미료 같은 것을 딱 줄이라. 심장질환은 아직까지도 가장 중요한 사망의 원인이다. 설탕이 원인인 질병은 중요한 거 먹고도 수십 가지가 있다. 설탕. 우리가 모르게 정제 소금의 위험, 정제해버리면 그 소금의 위험은 정제 소금의 탈수 요하는 담석 생성, 신장결석, 췌장염과 고혈압 등을 비롯한 여러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다. 정제 소금에는 또 가공식품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고 특히 천연소금을 먹으면은 전해질이 깨어지지 않아서 무기물을 충족할 수 있고, 칼륨이 특히 많이 들어있는 식물로는 바나나, 살구, 아보카도, 근대, 코코넛, 워터, 호박씨, 리마콩, 감자, 늙은 호박, 시금치 등이 있다. 하지만 몸의 칼륨 수치가 정상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은 천연소금을 섭취하더라도 수분 전해질 불균형을 처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칼륨 수치가 너무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안전하고 건강한 칼륨 수치를 유지하려면 그것의 결핍을 처리하는 것을 피하거나 섭취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한 것은 설탕, 고가당 시럽, 감자튀김, 짠맛 나는 통조림, MSG 들어간 것들, 또 커피나 녹차, 또 지나친 것들이 문제가 된다. 천일염은 햇볕에 자연건조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수분 부족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많다. 스트레스, 대부분의 의약품, 과도한 운동, 또 그렇고 가식과 또 장시간 텔레비전 보는 거, 똑같은 자세로 너무 오랫동안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진한 커피를 먹고 잠시 힘이 넘친다고 느끼는 것은 카페인 때문이 아니라 면역 체계가 카페인을 제거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흥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몸에 해롭다라는 거죠. 카페인. 마지막으로 피곤할 때 카페인에 의존하는 것은 해로울 수 있음을 덧붙인다. 그러나 몸에 이미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충분한 때는 카페인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적거나 전혀 없다. 피곤한 사람이 기운을 차리려 커피를 마시면 몸이 지나치게 자극하여 이미 부족한 상태인 에너지를 받아낸다. 피곤할 땐 잠을 자라 이 말이죠. 쉬어라. 저지방식품에 대한 오해는 저지방식품이 오히려 간내 담석이 있으면 간에 생산되는 담즙의 양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몸에서 지방을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 결과로 소화 장애와 이렇게 담석이 만들어진다. 음식물을 통해서 흡수하는 지방의 양이 줄어들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그래 지방이 좋다는 거죠. 유지방에 대한 오해는 저지방 요인은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는 죽음 중에 하나다. 모든 것이 심각한 리프간 폐색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유를 계속 먹어야 할지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소의 음식들이 이런 문제들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모든 문제, 베타 차단제, 이 모든 약들의 항생제, 항간질제, 진통제, 호르몬에 이런 20가지 항생제가 우리 우유 한 잔에는 최대 20가지의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이건 너무 무섭네요.